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세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늘아 미세먼지 어떻게 입니다. 지은 이는 진성님, 펴낸 곳은 지식과 감성입니다. 지금은 미세먼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책은 호흡기 내과 전문의 고운숨결내과 진성림 원장이 미세먼지의 정체와 대응 방법에 대하여 그리고 미세먼지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에 대해 과학적이고 임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의료 현장에 적합한 올바른 정책의 필요성,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통념상 의사가 되었다는 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의 극한 스트레스와 불합리한 정책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들과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우리나라 의료계의 불합리한 현실 등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모두 읽어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관심을 갖고 꼭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에서는 미세먼지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와 미세먼지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호흡기 질환들, 특히 기관지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하여 기술하고 제2부에서는 진성림 원장이 직접 경험하고 치료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이 미세먼지가 왜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실감나게 느낄 수 있고 제3부에서는 미세먼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호흡기내과 전문의로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고뇌와 아픔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제4부에서는 의학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대한 원장의 생각을 통해서 건강한 삶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중 2편의 글과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말하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미세먼지의 핵심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119 구급차인가? 2018년 11월의 어느 날이었다. 2018년 11월은 여느 해와 비교하여도 유난히 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았고 봄철에 자주 오던 황사와 중국발 스모그 현상까지 더해져 호흡기 환자의 내원 수와 중증의 호흡기 환자 수가 개원 이래 최고 정점을 향하고 있었다. 고운숨결내과는 원닥터 진료 시스템이다. 원장인 나 혼자서 내원하는 모든 환자를 진료하는 시스템이다. 동네 의원 대부분 우리 병원과 같이 원장 혼자서 진료하는 원닥터 시스템이다. 동네 내과 의원의 경우 원장 의사가 1명이면 직원은 보통 2명에서 3명이다. 많아야 4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한다. 하지만 우리 병원은 상황이 다르다. 의사는 나 혼자이지만 직원은 10명이 넘는다. 방사선사 2명이 근무하고 임상병리사 3명이 근무하면서 의사가 혼자 진료하는 병원은 대한민국에 아마도 우리 병원밖에 없을 것이다. 자료를 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측으로 말할 수밖에 없으나 그만큼 고운숨결내과는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2018년 5월에 출간한 숨 쉴 때마다 네가 필요해 라는 나의 에세이에서도 밝힌 바 있으나 2006년도에 고운숨결내과로 확장 후에 부원장 의사를 초빙해서
2명의 의사 진료 시스템을 추진한 적이 있었다. 한 번이 아니라 2차례나 시도했으나 내가 감당해야 하는 진료와 검사에 대한 부담은 전혀 줄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지금 현재까지 나는 혼자서 많은 환자를 감당해야 했다. 40대 나이 때는 그래도 버틸 수 있었으나 50대 중반의 나이가 되어가고 내원하는 환자의 상태가 이전보다 훨씬 중한 경우가 많아서 지금의 나는 매우 감당하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우리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에게는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일이나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했다. 오전 진료 접수 마감을 오전 10시에 하였고 오후 진료 접수 마감은 오후 3시에 했다. 이렇게 접수 시간을 일찍 마감을 해도 점심을 제 시간에 먹기 어려운 날이 대부분이었고 오후 진료도 제 시간에 마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접수를 일찍 마감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경계해야 할 일이 있었다. 바로 응급 환자의 내원이다. 누가 봐도 너무 아파 보이는 환자는 의사가 아닌 직원이 보아도 알 수가 있으나 문제는 별로 아파 보이지 않는 환자이다. 의사가 보아도 그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훈련이 부족한 의사인 경우에 환자가 고통을 심하게 호소하지 않을 경우 검사를 시행하지 않게 되면 중대한 오진을 하게 되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날 왔던 그 환자는 호흡곤란을 주요 증상으로 내원하였다. 일하는 곳이 관악구 신림동이었다. 주위 회사 동료들과 택시를 타고 함께 우리 병원으로 왔다. 대기 환자가 매우 많은 상태여서 순서대로 진료를 보게 될 경우 약 3시간의 대기 시간이 소요될 상태였으나 접수 데스크의 박 실장은 다행히도 그 환자의 증상을 듣고서 접수하자마자 진료실로 들어와 내게 응급 환자 같다고 보고하였다. 즉시 단순 흉부사진 촬영을 시행하였고 흉부사진 촬영 후 즉시 사진을 확인하였다.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야 할 환자가 멀리 떨어진 우리 병원으로 오셨을까? 무엇보다도 환자의 호흡곤란은 아마도 최소한 3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상태였고 특히 지난 2주 동안은 숨이 차서 밤에 눕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냥 숨이 차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숨이 찼을 것이고 숨이 차서 한숨도 못 잤을 것이 분명하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몸 상태를 가지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마음이 너무나 아파왔다. 살아가는 문제는 이다지도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것인가? 생계를 걱정하느라고 일을 그만둘 수 없었을 것이고 병원비 걱정 때문에 병원 가서 진료와 검사를 받는 것을 미루어 왔을 것이다. 환자의 양측 흉막에 물이 가득 차 있었고 우측 폐에 커다란 종양이 오른쪽 기관지를 틀어막은 상태로 보였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흉부 CT 촬영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그럴 여유가 없었다. 곧바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다. 산소치료를 하면서 119 구급대에 연락을 했다. 응급 호흡곤란의 환자가 있어서 즉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야 된다고 전화로 설명하였다. 119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진료 의뢰서를 작성했고 단순 흉부 사진 촬영을 복사해서 준비하였다. 그날은 대기실에 매우 많은 환자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고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린 후여서 호흡기 중환자들도 여러 명이 치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곧
119 구급차와 구급대원이 도착했으나 산소치료를 받고 있는 내시경실에서 직원과 보호자들과 구급대원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환자는 산소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으나 식은땀도 흘리고 눕지를 못하는 상태였다. 그러한 환자를 눈앞에 두고 구급대원과 환자의 보호자와 우리 직원들이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시지요? 빨리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야 하는데요. 병원에서 119 구급차를 부른 경우에는 의사가 같이 구급차를 타고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소방서의 119 구급차 이용 시 규정입니다. 무슨 규정 타령이에요. 지금 환자가 응급이고 저희 병원 주사실에 호흡기 중환자도 있고 대기실에 저 많은 환자와 중환자들도 있는데 의사가 저희 병원에 저 혼자인데 지금 제가 어떻게 119 구급차를 타고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규정이 그러니 저희는 의사와 같이 대동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기가 막혔다. 우리 병원에서 119 구급차를 불러서 환자를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시킨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아마 100번도 넘게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한 번도 이러한 규정을 말하면서 못 간다고 버틴 적이 없었다. 내가 구급차를 타고 같이 응급실로 간 경우는 딱 한 번이다. 심정지와 호흡정지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했던 할머니 환자의 경우였다. 그때는 이미 심정지와 호흡정지가 와 있는 상태여서 심폐소생술로 잠깐 심장을 다시 뛰게 응급조치를 시행한 심각한 응급사태였기 때문에 내가 같이 갔다. 또한 심정지 시 출동하는 구급대도 응급처치 구조대원과 구급차도 2대가 왔다. 지금 이 환자도 응급환자이긴 하지만 심정지나 호흡기 정지가 온 상태가 아니었다. 구급대원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전혀 납득할 수가 없었다. 내가 구급차를 타고 같이 갔을 때 지금 우리 병원에 와 있는 환자들이 악화되어 사망한다면 법원은 과연 어떤 판단을 할까? 법원의 판단보다 생명을 잃게 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은 소방서 규정대로 119 구급차를 타고 따라갔던 내게 무엇이라 할 것인가? 보편 타당성의 판단에 비추어 의사가 한 명뿐인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을 병원에 두고 소방서 규정을 따라야 하는가? 그렇게 해야 소방서 119 구급차는 응급 환자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할 수 있는가? 이러한 규정을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가? 이러한 문제는 규정으로 단정 지을 수 없지 않은가? 응급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자신이 꼭 구급차를 타고 가야 한다고 판단이 되면 규정과 상관없이 동행할 것이다. 응급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현재 다른 환자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의사 자신이 동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이 되면 구급차와 구급대원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이다. 그날 그 구급대원이 주장한 규정대로라면 길거리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 소방서 소속 119 구급차는 어떻게 응급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모시고 갈 수 있는가? 아무 병원이나 들어가서 어떤 의사라도 구급차에 같이 대동하고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실로 상식을 뛰어넘는 황당한 규정이 아닐 수 없지 않은가? 도대체 의료 시스템에는 왜 이리도 황당하고 허무맹랑한 규제와 규정이 많은 것일까? 국민들에게 의료계에 존재하는 비합리적인 규정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면 책 한 권에 다 적어도 모자랄 것이다. 구급대원이 해준 말은 더 충격적이었다. 의사가 대동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방서 소속 119 구급차는 이용할 수가 없고 민간사설 구급차를 환자 본인이나
환자 보호자가 불러서 가야 한다고 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우리 병원에서 100번 이상 소방서 소속 119를 불렀지만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하면서 못 가겠다고 말했던 구급대원이 없었다. 못 가겠다고 버티는 소방서 소속 119 구급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할 수 없이 같이 온 보호자에게 사설 119 구급차를 부르라고 하여 전원시켰다. 그날 이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나는 소방대원과 구급대원을 매우 존경한다. 그들이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오직 사명감 하나 갖고 최선의 일을 다한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만 존경받을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인류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항상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던가. 그날 우리 병원에 오셨던 그분은 왜 규정을 말하면서 못 간다고 했을까? 생각을 많이 했다. 다른 구급대원들은 아무도 그러지 않았는데 그분은 왜 그랬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다. 그러한 규정이 있다는 것도 그날 처음 알았다. 의사는 환자를 만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원하여 의사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일들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의학에서 배운 지식보다 먼저 심사평가원의 삭감 기준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검사를 할 때도 그러하고 약을 처방할 때도 그러하다. 이러한 심사 기준을 미리 알고 있지 않고 본인의 소신대로 소신 진료를 지속하게 될 경우에는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심사평가원의 심사 기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종 규제가 엄청나기 때문에 의료법에 대하여 충분히 공부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 의료법의 문제는 심사평가원의 심사 기준보다 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환자를 살리고도 의사는 돌이킬 수 없는 회복불능의 타격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대에서 이러한 의료 환경에 대하여 어떤 교수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교수들은 개원가의 현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의대를 졸업하는 의과대학 졸업생 중에서 대학의 교수로 남게 되는 인원은 의대 전체 정원의 10%도 안 될 것이다. 대부분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고 개원이나 중소병원에 취업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새내기 의사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밀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친 세상에 나가는 것이다. 의과대학 수업의 과정 중에 특히 본과 4학년 과정 중에 개원한 의사의 초청 강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의과대학 근처에 개원하고 있는 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의과대학에서 의지만 있다면 강의를 초빙하는 데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의과대학의 교수들도 제자들을 보호하고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의학적 지식뿐 아니라 환자와 소통하는 방법, 환자나 보호자와 다툼이 생길 때 대처하는 방법, 직원들을 대우하는 노하우,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 심사평가원의 심사 기준들,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문제 등등 산적한 문제들에 대하여 관심을 두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서 질환의 발생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나다. 시간이 갈수록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며 이러한 위협은 실제로 현재 벌어지고 있다.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에 노출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발생하는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은 의사의 몫이다. 정책적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국가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이 문제가 어디 국내의 원인으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지리적 위치와 기상학적 현상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지 않은가. 언제까지 막연한 방법으로 미세먼지의 대책을 논할 것인가.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가 실제로 인체에 얼마나 흡입되어 폐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가에 대한 논의나 연구를 해보려는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연령별대로, 질환별로, 지역별로 인체에 흡입된 미세먼지를 측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국민들이 잘 살아가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건강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방사능에 대한 노출보다도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을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정책을 입안하고 행정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한 정부가 진정 국민과 서민을 위한 정부가 아닐까. 미세먼지의 습격과 호흡기내과 전문의의 운명. 2019년 1월 매서운 한파와 차가운 바람이 잠깐 위세를 떨칠 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오랜만에 양호한 수치를 나타냈었고 맹위를 떨치던 A형 유행 독감도 조금씩 진정되고 있었다. 2018년 11월 초부터 2달 넘게 A형 독감의 증가와 예년보다 심한 미세먼지의 발생으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의 중증 악화 환자와 새로운 호흡기 환자들이 많이 내원하여 접수를 일찍 마감해야 했고 끝없는 중환자들의 진료와 치료에 나의 피로는 누적되어 가고 있었다. 1월 초 잠깐의 휴식 같은 시간들은 폭풍전의 고요함이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환자가 왔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다시 극성을 부리던 1월 중순, 잘 알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내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 여러 장이 전송되었다. 메시지의 내용은 본인의 지인이 목포에 살고 있는데 결핵이 여러 번 발생하여 목포의 한 병원에서 흉부 CT 촬영을 했고 그 결과 서울의 큰 병원에 가서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하는 상황이었으나 글과 함께 보내온 사진을 보는 순간 당황을 했다. 객혈이 그냥 가래에 피가 조금 묻어있는 그런 객혈이 아니라 완전히 핏덩어리가 커피잔으로 한가득 이상 되는 상당한 양의 객혈이었고 색깔도 완전히 빨간색으로 현재도 뱃속이나 기관지에서 출혈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대학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해서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장을 주었으나 그 환자의 보호자인 아들이 꼭 우리 병원에서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하였다. 목포의 종합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CT 사진 복사본을 가지고 내원하라고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에 목포에서 올라올 객혈 환자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 나는 이렇게 소심한 의사이다. 사전 연락 없이 응급 환자가 우리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에 나는 정말 용감하고 단호하게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 아무런 생각 없이 몰입하여 환자를 살리고자 하며 결과적으로도 다행히 수많은 응급호흡기 환자들을 살렸다. 그러나 이렇게 중환자가 미리 오겠다고 연락이 오면 사실 솔직한 마음은 내게 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란다.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받고 치료받기를 원한다. 사전에 예약을 하고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증상을 말하고 예약을 하고 온다. 증상이라고 해야 호흡기 증상의 대부분은 기침, 흉부 통증, 호흡곤란, 가래 등의 증상이다. 간혹 다른 병원에서 흉부 사진이나 흉부 CT 촬영에서 이상 소견이 보여서 온다는 환자들도 많다. 위에 나열한 경우의 예약 환자들은 별로 걱정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피를 보면 두려움을 느낀다. 호흡기 내과 전문의이며 기관지 내시경 검사 전문의인 나도 환자들이 객혈을 한다고 하면 최고조로 긴장이 된다. 특히나 객혈의 양과 그 색깔이 중요한데 객혈의 양이 소주잔으로 한 잔 이상이고 색이 완전히 빨간색이라면 그것은 현재도 폐 또는 기관지에서 출혈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목포에서 올라오시는 객혈 환자에 대한 걱정이 앞섰던 것은 그 환자가 목포에서 촬영했다는 흉부 CT 사진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기관지 내시경 검사는 대부분 흉부 CT 사진을 확인하고 나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단순 흉부 사진이라도 확인하고 나서야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다. 아는 사람이 소개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의사도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 지인이 환자를 소개할 때에는 아무래도 더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소개하는 환자가 중환자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는 더 그러하지 않을까. 그 환자는 소개받은 다음 날 예약한 시간에 맞춰 내원했다. 목포의 한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CT 사진을 먼저 확인을 했다. 객혈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매우 많다. 가장 심각한 폐암부터 혈액, 기관지 확장증,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 동맥류, 염증성 질환의 악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먼저 흉부 CT 사진을 확인했다. 폐 안에 종양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폐의 종양은 없는 상태였으나 우측 폐 중간 부위의 폐에 영상으로 볼 때 하얀 진눈깨비가 깔려있는 듯한 음영이 매우 심했다. 이 환자의 출혈 부위가 오른쪽 폐에서 출혈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소견이었다. 소위 말해서 전문 용어로 폐포 출혈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였다. 환자는 기관지 확장증의 소견이나 폐결핵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미세먼지가 잠잠하다가 다시 악화된 3, 4일 동안에 이 환자는 등산을 했고 그 이후에 갑자기 기침과 함께 다량의 객혈이 발생한 것이다. 출혈이 의심되는 부위를 확인했으니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시행했다. 여러 번 말했으나 내과 계열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내시경 검사가 바로 기관지 내시경 검사이다. 일반인들이나 환자들은 위내시경 검사나
대장 내시경 검사와 비슷한 검사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의사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기관지 내시경 검사가 의사에게 주는 부담감은 실로 엄청나다.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20년 이상 시술해왔고 대한결핵 및 호흡기 학회에서 인증하는 기관지 내시경 검사의 숙련도를 평가하는 시술 건수보다 100배 이상의 기관지 내시경 시술을 해온 나도 매일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할 때마다 최고조로 긴장감을 가지고 시술을 한다. 더구나 대량 객혈이 유발될 수 있는 이런 환자의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할 때에는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 있다. 실제로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이 마르며 긴장으로 인해 양쪽 손가락에 힘이 바짝 들어갔다. 기관지 안의 내부 상태를 확인하는 나의 두 눈에서는 마치 레이저 광선이 나오는 것 같다. 시술하는 동안에 나의 뇌 속의 모든 세포가 살아 순간적인 판단력과 응용력에 대처하고 있음을 느낀다. 기관지 내시경 검사에 시술하는 장면을 내시경실 밖에서는 보호자가 볼 수 있도록 TV 모니터를 통해서 검사의 시작과 끝을 모두 생중계해준다. 성대를 지나서 기관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대기도 상부까지 피가 올라와 있었다. 기관지 안의 내시경은 매우 좁기 때문에 기관지 안에 피가 고여 있으면 시야가 보이지 않는다. 가래가 꽉 차 있어서 시야가 안 보이는 경우에는 생리식염수를 대량 주입하면서 가래를 흡인, 제거하면서 검사를 진행해서 하부기관까지 검사를 마치면 된다. 그러나 이 환자처럼 피가 많이 고여 있고 피 너머로 어떤 심각한 상황이 있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생리식염수를 대량 주입 후 흡인할 수는 없다. 자칫 잘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대량 출혈이 동반되어 환자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말 긴장되고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우측 가운데 부분인 중엽기관지에 있는 핏떡이 우측 기관지 중간 부위를 완전히 막고 있었다. 핏떡이 막고 있는 부분을 반드시 통과해야 이 환자의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순간에 망설임이 있었다. 하지 말까? 하다가 핏덩어리 부위에서 피가 쏟아지면 이거 큰일인데.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도 나의 손은 능수능란하게 피가 막힌 부위에 아주 작은 틈을 찾아서 매우 조심스럽게 기관지의 벽을 타고 최대한 부드럽게 목표 부위를 향해 전진했다. 다행히 성공적이었다. 핏떡이 있는 부위를 지나니 기관지 벽에 심한 염증 소견과 함께 아주 심한 가래가 뒤범벅된 부위가 눈에 보였다. 기관지 세척의 목표 부위를 설정하고 그 부위에서 기관지 세척술을 통해서 가래와 피가래의 검체를 성공적으로 얻었고 피가 덩어리져 있던 부분도 생리식염수로 조금씩 녹여서 완전히 제거하였다.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항생제와 항염증제, 지혈제를 투여하였고 검사 이후 합병증도 없었다. 환자에게 목포로 바로 내려가지 말고 다음 날도 정맥주사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그 다음 날에도 진료를 했다. 그렇게 쏟아지는 객혈이 사라지고 기침도 하루 만에 완전히 멈추었다고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모두 기뻐하며 감사 인사를 했다. 나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호흡기 의사인 나는 이러한 경험을 할 때마다 나의 존재감을 느낀다. 이러한 자긍심이 무던히도 힘들었던 나의 지난날을 견디게 해준 원동력이다. 환자의 검사 결과는 폐렴 간균 세균이 유발한 폐렴으로 인한 대량 객혈이었다.
클레부시엘라 세균은 장내 세균과의 한 속명으로 gram 음성 강균으로서 급성 폐렴균의 원인균이다. 폐렴뿐 아니라 심내망염, 복막염, 담낭염, 요로 감염증까지도 유발한다. 미세먼지 속에는 먼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구분되는데, 자연적 발생원은 흙먼지, 바닷물에서 생기는 소금식물이 꽃가루 등이다. 인위적 발생원은 1차 발생과 2차 발생으로 나뉘는데, 1차 발생원은 공장의 굴뚝에서 고체 상태로 나오며, 2차 발생원은 가스 물질이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발생된다. 2차 발생은 화석 원료가 연소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이 수증기, 암모니아와 결합하거나 자동차 배기가스의 질소산화물이 오존 등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2차 발생원은 미세먼지 전체 발생량의 7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최근에 환경부가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행을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미세먼지 성분 안에 세균이 없는데 왜 이 환자는 세균에 감염되어 폐에서 출혈까지 동반된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미세먼지 입자들이 기관지나 폐로 유입되면 우리 인체는 면역 반응 시스템과 염증에 대한 항염증 작용 시스템이 작동한다. 더 쉽게 설명해 보겠다. 외부에서 적으로 관주되는 침입자가 호흡기로 들어오는 순간 침입자를 막기 위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출정을 나오게 된다. 그런데 이미 우리 주위에 떠다니고 있는 온갖 종류의 세균과 바이러스들도 미세먼지와 함께 침입하게 된다. 이미 미세먼지라는 침입자와 싸우고 있던 체내의 면역세포들이 또 다른 세균과 바이러스의 침입까지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그들의 성분상 폐에 축적되어 시간이 경과하면서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지만 세균의 침입으로 인한 염증의 반응은 즉각적이다. 즉시 진단하고 항생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폐혈증으로까지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노인들이나 기존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나 기관지 확장증 환자, 기관지 천식 환자들에서의 폐렴은 신속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클레부시엘라 세균에 의한 폐렴의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세균의 폐렴보다 더 객혈을 잘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환자는 항생제와 항염증 치료 후 완전히 호전되어 목포로 다시 내려갔다. 미세먼지는 이제 호흡기 내과 의사인 나와 뗄 수 없는 숙명적인 관계가 되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위세를 떨칠 것이며 나는 그들과 맞서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호흡기 환자들을 치료해 나갈 것이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내가 호련히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왜냐고? 나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호흡기 내과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전문적으로 시작하기까지 수많은 시간을 훈련했고 숱한 응급 상황을 겪으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한 스트레스의 위기도 극복하였고 지금의 고운 숨결 내과 원장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의사가 되는 순간부터
호흡기 내과의 운명을 안고서 의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이전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훈련되어 온 미세먼지로부터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전사이다.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말하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미세먼지의 핵심. 1. 미세먼지는 발암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1군의 발암물질로 잘 알려진 물질은 성면과 벤젠이다. 2.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기존의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미세먼지가 기관지에 침투하게 되면 기관지의 점막이 건조해지고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되어 감염성 폐질환의 발병에 취약해진다. 3. 미세먼지는 기관지 천식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기관지의 염증이 동반되고 기침, 호흡곤란, 쌕쌕거리는 천명음이 심해지면서 기존 천식의 치료제를 변경해야 하는 기관지 천식이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천식 환자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효과가 검증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응급 상황을 대비하여 속효성 기관지 확장 흡입제를 휴대하는 것이 안전하다.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를 흡입한 후에도 증상이 심해질 때는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4. 미세먼지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에 의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 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은 2.7% 증가하고 사망률은 1.1% 증가한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질환의 특성 때문에 얼굴에 너무 밀착되는 마스크를 장기간 착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 적절한 마스크를 선택해서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도 외출 시 호흡곤란의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를 휴대하고 외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5. 미세먼지는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아서 폐포를 통해 혈관에 침투할 수 있다. 초미세먼지가 혈관에 침투한 후 혈관에 염증과 손상을 유발하여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다. 6. 미세먼지는 눈과 피부에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결막염을 일으킬 수 있고 각종 피부질환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에 노출된 후에는 세안을 하는 것이 좋고 가능하다면 외출 후 바로 샤워로 몸 전체를 씻어주는 것이 좋다. 7. 미세먼지는 사람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사람의 뇌신경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주어 신경정신과적인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 8.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요리를 할 때 음식 재료를 굽게 되면 초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흡연을 할 때나 나오는 담배 연기에도 초미세먼지가 있다. 따라서 실내에서 요리를 할 때는 환기를 잘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고
실내에서는 금연해야 한다. 9. 미세먼지의 발생은 해외에서만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발생 원인이 있다. 바로 화력발전소,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그 원인이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유입되는 문제를 적절한 국제협력과 외교력으로 감소시키는 노력과 함께 국내의 원인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10.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초미세먼지 PM2.5 수치 자료에서 우리나라는 최악 5개국에 올랐다. 초미세먼지 연평균 수치가 가장 나쁜 나라는 인도였고 두 번째가 중국, 세 번째가 베트남이었다. 한국은 네 번째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다섯 번째였다. 우리나라와 인접한 일본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수치는 한국의 50%도 안 되는 수치이고 미국은 한국의 30% 정도밖에 안 되는 수치이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세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